한국은 미국에 13조를 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특유의 손짓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 말투에는 오래된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항상 한국을 보호하는 주인이고 한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종속국이라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요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 한국이 결국 물러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불과 몇 주 뒤, 그 예측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한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판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워싱턴은 그날 이후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군사와 무역을 함께 분석하는 전략 자문가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제 책상에는 늘 세계 지도와 숫자로 빼곡한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고 한반도는 언제나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주요 분석 대상이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회의에서 저는 한국 관련 브리핑을 담당했습니다. 국방부 펜타곤 건물 3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모임은 언제나 긴장감이 흘렀죠. 참석자들은 각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와서 최신 정보를 공유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과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을 우호적인 동맹이지만 결국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나라로 인식했어요.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지속된 주한미군 주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동료 중 한 명인 마이클 톰슨은 항상 한국 없는 아시아 전략은 상상할 수 없지만 미국 없는 한국 안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로서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인 에임스는 경제 전문가였는데 그 역시 한국 경제의 미국 의존도를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제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정기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에는 한결같이 비슷한 결론이 담겨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면 안보 공백이 생길 거라는 가정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은 수출 의존도를 이유로 빨리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실제로 제가 2018년 9월에 작성한 142페이지짜리 보고서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25.1%, 반도체 분야 63.7% 이상이라는 수치와 함께 경제적 압박 시 2~3개월 내 타협 예상이라는 전망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보고서는 당시 국방장관실과 통상대표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저는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분석할 때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2.3%를 넘는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며 버틸 수 있을까? 제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의존도,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이 30%를 넘고 현대기아차 같은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에서 연간 15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제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는 미국 시장 완전 차단 시 한국 GDP 최대 2.8% 감소, 실업률 0.7%p 상승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수치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조 원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취임 초기부터 줄곧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 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해왔고 저는 그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석한 2019년 11월 14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도 한국은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석자 12명 중 11명의 의견이었어요. 심지어 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3개월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고 최종 합의액은 미국 요구의 7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승부가 정해진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믿음은 오래된 관성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형성된 한미 관계의 프레임을 그대로 2020년에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21세기의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놓쳤던 건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였어요.
1960년 1인당 GDP 79달러였던 나라가 2019년 31,762달러를 기록한 것,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갖추게 된 것 말이에요.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25.1%를 차지하고 아세안과의 교역도 급증해서 이제 일본을 넘어선 상황,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FTA까지 체결한 상황을 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나 한국이 5G, 배터리,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것도 간과했어요. 그 관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한국 대통령의 한 질문을 들었을 때부터였습니다. 2019년 말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 올리겠다는 요구를 공식화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달러, 당시 환율로 6조 원이 넘는 액수였지만 일부 미 언론은 13조 원 수준의 목표치를 거론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3시에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나와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비해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이제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동시에 미 무역대표부는 특정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검토한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 화학제품, 그리고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명백히 압박 카드였습니다. 군사와 경제 두 축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온 거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별 대미 의존도, 관세 부과 시 예상 피해액, 그리고 과거 비슷한 사례들에서 한국이 보인 대응 패턴을 분석했어요. 제 계산으로는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최대 6개월 정도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연일 한국이 더 낼 능력이 있고 의무도 있다는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한국의 국방비가 GDP의 2.6%인데 이는 나토 기준인 2%보다 높지 않느냐며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어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이 안 내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워싱턴 내부에서도 대부분은 한국이 결국 타협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제가 참석한 12월 3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는 참석자 15명 중 14명이 한국의 양보는 시간 문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CIA 분석관은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저 역시 그날 제출한 보고서에 방위비 30-40% 인상, 일부 관세 수용이라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취약성과 안보 의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어요. 특히 저를 확신하게 만든 건 한국의 수출 구조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의 13.6%를 차지했는데 이를 단순히 봐서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품목별 집중도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63%에 달했고 자동차는 28%, 화학제품은 31%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핵심 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었어요. 반도체만 해도 한국 전체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SK 하이닉스의 캘리포니아 R&D 센터, 현대차의 엘라베마 공장 등 총 투자액만 4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런 자산들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한국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강하게 나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당시 서울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즉각적인 항의나 감정적인 반박 대신 상황을 지켜보는 듯 했어요. 한국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만 반복했고 청와대도 별다른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을 보면서 저와 동료들은 한국이 이미 타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했어요. 마이클 톰슨은 조용한 건 좋은 신호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전략이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차근차근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요구를 법적, 경제적, 군사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용하다고 해석한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오히려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국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2020년 1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제스처를 하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도 너무 적게 낸다. 최소 13조 원은 받아야 한다. 그의 양손이 공중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강조하는 모습이 모든 카메라에 포착되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2시 30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 덕분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잖아. 삼성, LG, 현대 이런 회사들이 모두 우리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 비용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으니 그 대가를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이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는 주저하지 않고 13조 원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곧바로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매체의 일면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CNN은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1300% 인상 요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폭스뉴스는 대통령, 한국의 무임승차 끝내겠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았어요. 뉴욕타임스는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최대 규모 방위비 요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한국 압박, 동맹체계 근본 흔들 수도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트럼프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방송 토론에서는 한국이 방위비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학과 마크 만델바움 교수는 ABC 뉴스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최소 3~4배는 올려야 현실적이라고 말했어요. 전 국방부 차관보 출신인 랜달 슈라이버도 한국이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CNN의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며 비웃듯 말하기도 했어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한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 번영했다. 이제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를 때라고 썼고 동맹은 일방적 봉사가 아니다라며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하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40명이 서명한 공동 성명에는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분석도 대체로 트럼프의 요구를 지지하는 방향이었어요.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이 독일 27%, 일본 75%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0.17%에 불과하다며 최소 0.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이런 수치들이 언론에 인용되면서 한국이 정말로 적게 내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안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은 최종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제가 참석한 1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한국이 버티려고 해도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국무부에서 온 참석자도 경제 제재까지 거론하면 한국은 금방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이 버티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시나리오 분석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즉시 타협, 두 번째는 3개월 후 타협, 세 번째는 6개월 후 타협이었습니다. 한국이 끝까지 거부하거나 오히려 반격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었어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 윌슨은 한국 기업들의 로비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마이클 톰슨은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몇 달 정도는 버티겠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몇 주 뒤 서울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날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 문장은 제 예측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워싱턴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차분히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수용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 12명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들 드디어 한국이 타협안을 내놓는구나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이클 톰슨은 커피잔을 들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겠네라고 중얼거렸고 사라 윌슨은 노트북을 열어 협상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첫 마디가 우리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은 마치 공기 속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통역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한국어 원문을 다시 들어봤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게 맞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전개였거든요.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기자들도 외신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이런 직설적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70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 협력이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현행 한미방위비 협정의 구조와 한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토지기지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기지 토지의 100%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가치만 연간 15억 달러에 상당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봤던 브리핑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던 내용이었거든요. 또한 기지 건설과 유지 보수, 전력과 용수 공급, 환경 개선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실질적 부담액은 공식 분담금의 3배가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대통령은 문서 파일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 국방부가 2018년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주둔 비용이 괌이나 하와이 주둔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보고서는 분명히 제가 검토했던 자료 중 하나였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간과했던 거예요.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명확한 거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다만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논의는 상호 존중과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한국의 전략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협상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던 거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거부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맹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허상에 기반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미국이 흔히 쓰던 협상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일방적 관계로 동맹을 이해했는데 한국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상호적 관계로 재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동맹의 역할과 책임을 새로 정의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어요. 마이클 톰슨은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데라고 중얼거렸고 사라 윌슨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성했던 모든 분석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다음 날 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어제의 기자회견이 단순한 정치적 쇼는 아니었을까? 공항에서부터 느낀 건 의외의 평온함이었어요. 언론에서는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건 외교부 북미국 실무진이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워싱턴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관료들이 미국의 압박에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 미팅에서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외교부 과장급 관계자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모든 조항과 부속 서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측이 주장하는 5배 인상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자료의 정확성과 체계성에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분담금 액수만이 아니라 토지 제공 비용, 기지 건설 및 개선 비용, 공공요금, 환경복구비, 심지어 미군 가족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운영비까지 모든 항목이 달러와 원화로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담하는 금액은 연간 1조 389억 원이지만 실제 부담액은 이것의 3.2배인 3조 3,200억 원에 달합니다. 담당자는 각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 자료와도 일치하는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2018년부터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기존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패턴을 분석해보니 언젠가는 한국도 타겟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일본의 오모이아리 예산 협상 과정, 독일의 주동미군 기지 관련 협상,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분담 논란까지 모두 연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건 3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협상을 통한 합리적 해결, 두 번째는 장기전 대비,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인 미군 철수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미국에게도 전략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주 국방 능력 강화 계획도 이미 수립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관세 압박 가능성에 대비한 산업계의 대응 계획도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난 관계자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작년부터 주요 수출 기업들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체 수출 루트, 생산지 이전, 신흥시장 진출 계획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 공장 증설을 통해 대미 수출 물량의 40%를 우회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중국과 대만 공장을 활용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준비도 철저했어요. 현대차그룹은 이미 인도와 터키 공장에서 미국 수출용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6개월 내에 생산지를 완전히 이전할 수 있어요. 화학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화학기업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미 의존도를 현재 28%에서 15%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예요. 저는 이 모든 준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언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사실에 가장 놀랐습니다. 우리는 2018년 중간선거 이후부터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왔어요.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이죠. 미국식 즉흥 압박과 달리 한국은 오래전부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켜켜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융 부문의 대비책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달러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중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를 확대했고 유럽중앙은행과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또한 국가신용 등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신용평가사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준비까지 되어 있다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여론관리 전략도 치밀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3일간 머물면서 진행한 조사와 대화를 거치면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대응을 감정적인 반발이나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자료 검증과 전략 계획의 결과물이었어요. 마지막 날 오후, 저는 명동의 한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20년간 쌓아온 분석 프레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방위비 증액, 요구에 즉각 반박하지 않은 것도 시간을 벌어 대응안을 완성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의 침묵을 타협 준비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반격 준비였던 거죠. 외교부 관계자와의 마지막 면담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조용했던 이유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미국 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찾고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분석의 깊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문서를 모두 확보해서 주한미군 관련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담당자가 엑셀 파일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연간 약 15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순수 비용은 7억 달러 정도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미군이 본토나 다른 지역에 주둔해도 발생하는 인건비나 장비 유지비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실제 부담과 한국의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 놓았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현재 실제로 부담하는 순수 비용 7억 달러와 한국이 제공하는 직간접적 지원 31억 달러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워싱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미국이 늘 지켜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주둔이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익이라는 점을 한국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만난 연구원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견제, 일본과의 삼각동맹 구축, 동남아시아로의 전력 투사 등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은 괌까지 후퇴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에게 서태평양 전체를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한국이 미국에 얹혀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실제로 미국 국방부 문서를 보면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직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13조 원은 당연하다는 발언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협상 전술의 일환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협상가였지만 한국은 그런 전술에 말려들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협상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와 상호 기여도가 명확해졌어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응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의 대응 방식을 주목하고 있었고 독일도 비슷한 논리로 주동미군 관련 협상에서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또한 한국 사회의 성숙함에도 놀랐습니다. 이런 중대한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도 반미 감정이나 극단적 민족주의로 치닫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동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직장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맞죠.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2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역량, 전략적 사고, 그리고 국가적 자신감까지 모든 면에서 성장해 있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동료들에게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국무부, 심지어 CIA 분석관까지 총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대응이 우리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톰슨은 그냥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고 사라 윌슨도 결국은 타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하는 기지부지 가치 15억 달러, 간접 지원 비용 31억 달러라는 수치를 발표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자료가 정확한 건가? 한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는 미국 국방부 자체 문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제 답변에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도 이런 세부 내역은 처음 접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대체 시나리오 준비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급망 다변화, 대체 시장 개척, 심지어 자주 국방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6개월 내에 대미 수출 물량의 40%를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있고 현대차그룹도 인도와 터키 공장을 통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통상 전문가는 그럼 관세 압박이 별 효과가 없다는 뜻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한국의 입장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워싱턴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어요.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70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이 나타났어요.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트럼프와 다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기지부지, 시설, 인프라, 그리고 주둔 여건이 미군의 아시아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기사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 소요될 비용만 2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국방부 내부 분석도 인용되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필요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CNN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 없는 아시아 전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국방부 내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국방장관이 주재한 고위급 회의에서 비용 효과 분석이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기여도를 재평가해보자. 그날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한국의 직간접적 지원, 그리고 철수 시 발생할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세 부과 방안도 재조정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통상대표부 내부에서는 한국이 실제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능력이 있다면 관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회의 자료를 보며 협상의 힘이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정당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객관적 사실과 논리로 무장했고 이것이 미국 내부의 여론까지 바꿔놓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외교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도 바뀔 수 있어요. 3월 초부터는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이 청문회를 요청했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상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원로 의원은 동맹은 장사가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어요. 싱크탱크들의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했던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CSIS는 더 나아가 현행분담금 체계가 실제로는 균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과도한 요구는 동맹체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미국 언론과 의회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미동맹의 역사, 한국전쟁에서의 희생, 그리고 현재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런 풀뿌리 외교가 미국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사실을 알게 만들어서 여론을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협상의 국면이 급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진 회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의 첫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회의실에 있던 2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비용 편익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그날 회의에서 나온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CIA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얻을 전략적 이익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만약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중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의 분석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주한미군이 축소되거나 철수할 경우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700km 후퇴해야 하며 이는 중국의 접근 차단 지역 거부 전략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국방부의 새로운 비용 분석이었어요. 펜타곤 산하 비용 평가 프로그램 평가국에서 제출한 38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그동안의 계산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토지 가치를 시가로 환산하면 연간 18억 달러, 기지 건설 및 개선에 한국이 부담한 비용은 지난 5년간 총 47억 달러라는 수치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주한미군 철수 시 대체 기지 건설 비용이 최소 280억 달러라는 추산이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입장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상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 협상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고 증언했어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180도 다른 발언이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도 대부분 에스퍼의 입장에 동조했어요. 국무부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미국 외교 정책의 초석이라며 파트너십은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사실상 트럼프의 13조 원 요구를 포기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폼페이오는 이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결의안에는 한국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특히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이 트럼프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악관에서 극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최종 방향이 결정되었어요. 저는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회의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현실적 접근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어요. 13조 원 요구는 사실상 철회되고 대신 합리적 수준의 증액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하지 않았고 한국 측도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단연도 협정 아이디어가 주목받았어요. 기존의 1년 단위 협정 대신 3에서 5년 단위로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관세 압박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되었습니다. 미 통상대표부는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검토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관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능력을 확인한 이상 관세로는 원하는 압박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양국 실무진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를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맹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 측에서도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대안적 기여 방안들을 적극 제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 확대, 제3국 공동 개발 프로젝트 등이 논의되었어요. 합의 내용은 미국이 처음 요구한 50억 달러나 13조 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인상률이 전년도 한국 국방 예산 증가율과 연동되는 구조였다는 점이에요. 이는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합의에 기반한 체계였습니다. 협정 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어요. 이는 한국이 제안한 예측 가능성 확보가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매년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저는 서명식 장면을 보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발언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2021년 3월 SMA 서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미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 중 하나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화의 톤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을 때 저는 트럼프 시절에 13조 원을 내라는 발언과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오래된 틀을 벗어나 책임을 나누는 동맹의 성격이 강해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였습니다. 2027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2.8%로 늘리고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형 전투기 KF-21, 차세대 전차 K2 흑표,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자립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계획들이 현실화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첫 비행을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이었어요. 인도네시아, 폴란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이 이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의 주둔 보호 관계에서 협력 상호 보완 관계로 변한 거죠. 2023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연합훈련 체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훈련이 늘어났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사이버전, 우주전 같은 신영역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앞서 나가는 분야도 생겼습니다. 저는 2023년 8월 을지자 유방패 훈련을 참관했는데 한국군의 지휘 능력과 첨단 장비 운용 수준에 정말 놀랐어요.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까지 합쳐지면서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상위 10개 중 3개가 한국 작품이었다는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새삼 느꼈어요. 관세 문제에서도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5.8%로 줄어들었어요. 대신 아세안 22.1%, 중국 20.3%, 유럽연합 9.7%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개척이 인상적이었어요. 인도,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등과의 교역이 급증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네옴시티 프로젝트, 삼성물산이 이집트에서 진행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등을 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감탄했어요. 워싱턴 회의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이제는 동맹 관리라는 표현 대신 파트너십 조율이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올해 초 제가 참석한 인도 태평양 전략회의에서는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분류하고 일본, 호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의견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도 늘어났어요. 특히 대중정책에서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군사기술 협력도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을 수출하기로 한 계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계약 규모만 140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계약이 나토 표준에 맞는 무기체계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서방 무기체계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였어요. 미국도 한국의 무기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승인, 핵심 부품 공급 등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조적이에요. 사이버 보안과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도 눈부십니다. 2022년 한국이 독자 발사체 누리호로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을 때 나사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양국은 달 탐사, 화성 탐사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보내온 데이터를 나사와 공유하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것도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파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바로 트럼프의 압박이었다는 아이러니를 생각하면 역사의 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협상에서의 진정한 힘은 숫자의 크기나 물리적 강압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사실, 그리고 치밀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지난달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되돌아본 지난 5년은 그야말로 제 인생관을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분석 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과거 한국을 언제나 양보할 것이라 단정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이 보인 침묵을 저는 굴복의 신호로 읽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격의 준비였습니다. 서울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보인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조 원을 내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은 즉각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을 벌면서 미국 내부의 여론을 바꾸는데 집중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을 통한 풀뿌리 외교,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공, 그리고 미국 언론과 학계에 대한 설득 작업까지 모든 면에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런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내에서는 단호함으로 비쳤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대응은 그보다 더 단단하고 치밀했어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했고 일시적 해결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겁니까? 라는 한 문장이 전체 협상의 프레임을 바꾼 것처럼 한국은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동맹의 진정한 의미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맹이란 한쪽의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핵심적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내어주며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것 모두가 미국의 이익이기도 했던 거죠.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번 갈등이 오히려 한미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거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후배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였어요. 미국은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얻었고 한국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변화 속도도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세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조선업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이고 자동차도 현대기아가 글로벌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올랐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역 안정을 책임지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험이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줬어요. 20년 넘게 한국을 분석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한국의 진정한 역량과 잠재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숫자와 통계로만 나라를 평가하려 했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의지와 역량은 간과했습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예상치 못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할수록 한국의 의지도 더 강해졌고 결국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비로소 동맹이란 한쪽의 보호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 위에 세워진 관계임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동맹이야말로 양국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지금의 한미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탄탄하고 미래지향적인 것도 바로 이런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담이 다른 분석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고정시키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읽어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